네.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보는 화면과 참여하신 분들의 화면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와 계신 화면을 보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한 장소에 모여 계신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야기 좀 시작할게요. 저는 박선이라고 합니다. 어 뭐 카메라 소메티카에도 소개가 됐습니다마는 영화 연구자이고 대학교에서 이제 영화 이론, 뭐 영화사, 영화 제작 가르치고 있고요. 카메라 세모티카라는 책을 통해서 또 우리 갈무리 출판사에서 마련해 주신 이제 이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처음 뵙지만 또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제 책을 읽으셨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 책이 저는 되게 얼마만큼 어필할 수 있을까 독자분들한테 이런 의구심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읽어주시고 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이번 제가 한 5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조금 쉬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질문과 대답하는 그런 대화 시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하는 중에 뭐 질문하실 거, 궁금하신 거, 또 덧붙여서 또 말씀하시고 싶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기억해 두셨다가 이따 또 강연 이후의 시간에 또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예, 예. 오늘 말씀드릴 자료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의 자료를 잠깐 이제 공유를 할게요. 그리고 이것을 쫓아가는 방식으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음, 제 책은 사실은 작은 책이고 이렇게 페이지 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또 이제 한 편 한 편의 그 챕터를 제가 다시 점검을 하다 보면 그 글을 쓸 때, 또 문장을 쓸 때 그때 제가 뭐 쓰고 싶었던 이야기들, 제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시 연상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관통하는 뭐 이야기, 일관된 하나의 흐름으로서의 어떤 이론, 이런 것들을 또 설명하려면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제 강연은 뭐 책의 내용을 반복하는 부분이 물론 있을 것이고 또 책에서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책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의 그 어떤 동기라고 할까? 그것의 어떤 뭐 이론적 바탕, 저의 관심사, 뭐 그런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더 덧붙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그거는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음. 일단 회화, 영화, 그리고 정동적 관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 강연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정동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뭐 이 제목으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음, 잠깐만요. 제가, 어, 예. 저는 이제 이 제 책의 가장 큰 그 하나의 이론적 배경은 이제 인지주의 영화 이론이라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이제 제 책의 어떤 이론적 방법론을 한번 설정을 했었습니다. 인지주의 영화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또 이건 굉장히 큰 부분이고 아직도 그렇게 완벽하게 정립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좀 복잡하기도 하고 또 제가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인지주의 영화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인지과학, 그 뇌과학 분야의 이론들을 영화의 어떤 특히 이제 수용자들의 어떤 정서 반응, 인지 반응을 설명하는 방식으로서 적용하는 것으로 이제 발전이 됐었죠. 인지과학이라고 한다면 한 1950년대 이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공학의 발달과 더불어서 인간의 뇌작동의 방식을 일종의 하나의 어떤 기계적 지능의 어떤 발달, 어떤 그 작동 방식에 비유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논리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간의 이 인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성적 인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제가 제목으로도 뭐 넣은 어떤 이성
적 판단 이전의 어떤 정동이라고 하는 반응, 그거로부터 파생되는 감정적인 어떤 반응, 정서, 지각, 뭐 그밖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부가 돼서 인지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몇 가지의 어떤 그 세련된 이론으로 설명하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한 인지주의 영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이제 발전 도상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쓴 것처럼 영화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데 관여하는 인지 과정에 중점을 둔 영화 이론이고요. 인지주의 영화 이론은 대략 한 70년대, 80년대 이제 데이빗 보드웰과 같은 그런 이제 영화 이론가들이 주로 많이 이제 이렇게 확장을 시킵니다. 근데 70년대, 80년대는 영화 이론에서는 특히 이제 영어로 New Film Theory라고 해서 통상 이제 정신분석학, 기호학 그리고 이제 시네 페미니즘, 그 밖에 이제 그런 것들이 확장된 문화 연구 이론으로서 영화학이 또 이렇게 정립이 되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대항 담론으로 또 등장한 측면이 강합니다. 어, 정신분석학, 기호학, 그밖에 이제 구조주의 혹은 후기 구조주의 이론들이 영화 분석에 있어서 그리고 영화의 어떤 하나의 소통 매체로서 영화의 사회적 작동 방식을 규명하는 데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지만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작동 방식을 규명하는 데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지만 그 적용과 해석의 방식이 대단히 자의적이고 선택적이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뭐랄까요, 비평가의 어떤 자의적 해석, 뭐 이런 것들에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영화 관객들이 영화를 수용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 해석하는 어떤 과정, 그것에 대한 어떤 인지적이고, 어떤 과학적 접근 방식을 좀 더 규명하는 방식으로 영화의 생산과 작동 방식을 규명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로서 제시가 됐었죠. 근데 실상 따지고 보자면 1910년대, 20년대 영화라고 하는 매체가 이제 학자들 사이에 좀 진지하게 수용이 되고 영화가 무엇인가 그 이전에 있었던 뭐 연극이나 뭐 소설이나 그 밖의 공연 양식과 비교했을 때 영화라고 하는 매체가 그 독자적인 어떤 특성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규명하려는 이론적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그 책들의 이제 커버 표지만 잠깐 가져왔는데요. 뭐 1916년에 이제 히고 문스터버그죠. 포토플레이라는 책, 그리고 레이첼 린지가 쓴 The Art of Moving Picture 같은 초창기 영화 이론의 이제 대표적인 저작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영화의 어떤 조형적인 작동 방식, 그것이 관객한테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영화를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시기부터 아주 초창기에서부터 이런 소위 말하는 인지주의 영화 이론의 어떤 그 접근 방식은 존재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인지주의 영화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수용하면서 그것을 제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관객이 이미지를 보면서 어, 이 이미지를 온전히 그것이 움직이는 이미지일 수도 있고 스틸컷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지를 보고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하는 욕구가 기본적으로 내장돼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소유욕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미지를 갖고 싶어 하는 욕구라기보다는 해당 이미지. 그것이 이제 뭐 필름의 이미지일 수도 있고 그림의 이미지일 수도 있고 어떤 방식이든 시각적 자극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뭘 말하는 것인지 그것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품을 수 있는지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필요 속에서 그 이미지가 어떤 방식으로 나한테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주체로서 영화 관객 혹은 이미지의 어떤 그 관람자, 수용자가 자신의 뭐 어떤 이성적 판단, 감각적 판단 그런 것들을 동원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를 소유하려는 욕구를 지닌 그 이미지에 대한 온전한 합일, 그것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도달하고자 하는 관객성을 두고 온다면 그것이 그 이전에 이미지를 보는 사람을 표현했던 표현들, 예를 들어 관찰자라거나 뭐 구경꾼이라거나 특히 이제 정신분석학에서는 voyeur란 말 쓰죠. 엿보는 자.
훔쳐보는 자, 뭐 이런 식의 관객성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관객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이미지를 해석하는 사람이 비평가라고 한다면 사실 이미지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그것을 소유하려는 욕구라고 하는 것은 각자 누구나 나름의 방식으로 그러한 어떤 이미지에 대한 이해의 욕구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해의 어떤 방식, 자신들의 인생의 경험, 자신들의 어떤 필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구사를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비평가와 뭐 관객, 뭐 학자와 아마추어 뭐 이런 식의 위계 구분은 존재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책의 이제 1장에서 제가 그 앙드레 바쟁의 영화 이론을 이렇게, 좀 논의를 했었죠.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일장의 어떤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던 풍차와 십자가라는 작품을 놓고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으로서 앙드레 바쟁의 영화 이론을 좀 재조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앙드레 바쟁은 고전 영화 이론의 뭐 대표자이기도 하고 통상 이제 서구 영화 이론에서는 2차 대전 이후에 등장한 영화 이론가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이제 보통 평가를 합니다. 어, 앙드레 바징이 제기한 여러 가지 영화에 대한 해설들이 있지만 그의 이제 논문 중에는 뭐 완전 영화의 신화라는 책도 있고요. 그런 논문이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뭐 회화와 영화를 비교한다거나 뭐 연극과 영화를 비교한다거나 하는 그런 형태, 그런 식의 이제 이론적 접근을 통해서 영화의 독자적 특성을 규명하려고 했던 측면이 강합니다. 바쟁이 자신의 논문에 썼던 많은 유명한 진술 중에 이제 이런 말들이 있죠. 어, 영화라고 하는 거는 이미 뭐 예를 들어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같은 데서 보듯이 영화라고 하는 거 완벽한 환영의 모사라고 하는 그런 욕구는 과거에로부터 아주 먼 옛날로부터 발명가들의 마음 안에 이미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앙드레 바쟁은 영화는 아직 발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성우 모순처럼 보이는 두 가지 진술을 남깁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들이기도 하죠. 어, 저는 이제 이런 그 풍차와 십자가라는 이 작품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합니다. 피테르 브류헬의 갈보리 가는 길이라는 이제 그 네덜란드 16세기 작품이죠. 그 작품을 배경으로 해서 거기에서 등장하는 몇몇 인물들을 실제 배우가 동일한 의상을 입고 움직이게 만드는 이제 제 책에서는 제가 활인화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영어로는 보통 타블로 비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한 요소들을 활용을 해서 회화 세계와 실제 그러니까 실제 배우의 움직임의 양식을 이제 공존시키는 방식을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루헬의 원작 회화에 대한 모종의 어떤 해석 같은 걸 가미한다라고 봤는데요. 그것을 바쟁이 이야기한 영화 이론과 접목시켜서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핵심은 뭐냐면 이제 이런 것이었죠. 풍차와 십자가라는 영화를 보면 이거는 그림 그리고 움직이는 배우의 움직임과 뭐 대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통상적인 영화의 관습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또 회화와 영화의 어떤 매개 장치로서 일종의 무대극의 형식까지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세 가지의 어떤 재현 양식이 한 영화 안에서 공존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야기를 쫓아가다 보면 피테르 브루헬의 회화 작품의 세계를 갖다가 극화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뛰쳐나온 인물들이 그림의 세계를 관조하면서 자기들 나름의 또 서사 세계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그림이 표현하고자 하는 성서 속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온전히 성경의 이야기가 또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공간적으로 봤을 때 상이한 어떤 그런 세 가지의 서사 세계가 또한 공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어떤 일관된 하나의 서사 세계, 일관된 하나의 시간의 흐름을 갖다가 거기에 부여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물론 이것을 예술 영화 내지는 아방가르드 영화의 기법이다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전통적인 영화 경험의 접목이 되면서 뭔가 우리가 경험하는 영화의 세계, 우리가 영화라고 생각하는 어떤 영화에 대한 어떤 고정된 인상,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거기에 도전하고 그걸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부여하는 건 아닐까, 그런 가능성을 예증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정이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영화는 마음 안에 있었지만 아직 발명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모순적 진술 속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 결국 인간의 세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된 몇 가지 양식으로 굳어질 수 없고,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새로운 방식의 세계 경험을 영화가 제시하고 그것을 포괄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영화가 완전 영화가 아닌가, 내지는 그것이 영화의 본질 아닌가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등장하고 그것이 고전 회화 세계를 다시 방문해서 거기에 인물들에게 모종의 움직임을 부여하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전 과정을 지켜보는 영화의 관객은 서사, 회화의 세계, 그리고 영화라는 매체들을 다시 한번 재고하게 되고 좀 더 포괄적인 세계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앙드레 바쟁의 영화 이론을 이제 인간이 혹은 관객이 영화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 경험을 확장하는 하나의 어떤 그 인지적 경험의 확장 경험으로서 바쟁의 완전 영화라는 개념을 좀 접목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쟁의 정신적 스승이라고 일컬어져 있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마니엘 무니에라는 철학자가 있고요. 프랑스의 이제 교양 잡지죠. 에스프리라는 잡지에 이제 편집장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제기한 인격주의라는 이제 어떤 철학 체계가 있어요. 인간이 고립된 단자가 아니라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통해서 주변 세계와 합의를 모색하는 존재이다. 그러면서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 그러니까 인지주의가 얘기하는 그런 생물학적 존재로서 시작을 하지만 그것이 주변 인간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또 주변 세계에 대한 보다 더 폭넓은 경험을 하게 되면서 어떤 신체적으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의식 세계와 영적 세계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존재로서 인간이 그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무니에는 앙드레 바쟁에게 굉장히 깊은 어떤 사상적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임마니엘 무니의 이 인격주의라고 하는 것이 앙드레 바쟁의 완전 영화의 어떤 그 개념과 좀 일맥상통할 수 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틀린 주장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바쟁 또한 영화가 제기하는, 특히 또 바쟁이 영화적 사실주의라고 얘기했던 그 영화의 세계에 대한 어떤 그 독자적인 경험, 독자적으로 존재한 세계 경험이 결국 인간의 세계 이해와 주변 인간들을 더욱 이해하고 그들과 또 공존을 도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믿었을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바쟁의 영화 이론이었다고 한다면 결국 현재 우리가 인지주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지적 능력을 발휘해서 주변 세계를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변 세계에 대한 혹은 이미지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합의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서로 일맥상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쟁의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마니엘 무니의 인격주의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인지적 영화 분석의 접근 방식이 일맥상통할 수 있다. 또 그런 관점에서 풍차와 십자가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스타일을 지닌 영화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문들이 가능해지죠. 인지주의 제가 그러는데, 그러면 인지주의가 얘기하는 자아는 사실은 휴머니즘적 자아 아닌가? 여기서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랄까, 모든 인간을 어떤 그 탈역사적인 존재, 그냥 역사적, 이념적, 혹은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계급이나 젠더나 인종과 같은 그 자신의 인간 개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없는 것처럼 하고 모든 인간을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생물학적 존재로서 평준화시키는, 그러면서 그 인간이 뭐 개인의 노력
혹은 상호 간의 어떤 이해를 통해서 뭔가 유토피아적인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어쩌면 굉장히 나이브한 그런 휴머니즘을 전제로 하는 것이 결국 인지주의적 자아의 개념이 아닌가? 인지주의적 관계이라는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인지와 감각에만 의존해서 세계와 관계를 맺는 인간은 탈역사적이고 탈정치적인 존재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사실은 이런 질문이 어찌 보면 제가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70년대, 80년대 이제 소위 말하는 새로운 영화 이론, 정신분석학, 뭐 구조주의, 기호학 등의 개념이 이제 제기가 돼서 영화의 어떤 그 의미와 방식을 규명하는 그러한 이론의 문제의식과도 상통을 합니다. 그들은 사실을 예를 들어 앙드레 바젠과 같은 고전 영화 이론가들이 매우 순진한 존재라고 폄하하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쟁의 논리에서는 사실은 계급, 젠더, 인종, 뭐 이데올로기의 작동 방식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었거든요. 어느 관객이나 역사와 문화의 차이를 관통해서 영화라는 현상을 놓고 그것을 보고 자신의 어떤 그 세계관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관객을 상정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찌됐든 그런 질문들이 가능하고요. 그런 질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는 셜리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영화를 좀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셜리에 관한 모든 것은 사실 스타일의 측면에서는 풍자와 십자가와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드워드 호퍼라는 화가죠.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에드워드 호퍼 전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호퍼의 이제 13편의 회화 작품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 회화 작품이 생산된 시기, 발표된 그 해에 맞춰서 그 해의 특정 시기를 선택을 하고 그 해에 발생했던 유명한 역사적 사건과 그 작품의 어떤 서사 세계를 연동을 시킵니다. 각각의 작품에 인물들의 움직임을 부여를 하죠. 대사를 부여하고 살아 숨쉬는 인간으로 이제 다시 재구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작품 또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활인화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경우 이제 호퍼의 작품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성인 여성이 있습니다. 일관된 한 사람이 아닐 텐데 이 작품에서는 셜리라는 이제 이름을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셜리가 이제 미국의 이제 한 뭐 19세기 후반으로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그 시기를 쭉 살아갔던 하나의 역사적 인물로서 존재한 것처럼 이렇게 극화를 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말씀드렸던 것은 셜리란 명명된 인물이고요. 시대 변화에 맞서 자신의 사회를 적극적으로 변모해가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셜리가 질서와 조화를 추구하는 빅토리안적 주체로서 처음 제기가 된다고 저는 해석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에밀리 디킨슨의 시집을 들고 있기도 하고 또 그가 이제 대사를 통해서 자신이 처한 대공황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이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겠죠. 그 문제에 대해서 셜리가 논평하는 어떤 대사의 내용 그리고 이제 극중 셜리는 무대 예술가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룹 시애터나 나중에 리딩 시애터 같은 그런 이렇게 어떤 그 극단의 배우로서 참여를 하면서 뭔가 어떤 시대적인 문제와 정신적으로 맞서 싸우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셜리의 의식세계가 이제 변모를 겪죠. 질서와 조화를 추구하는 빅토리안적 주체로부터 이제 사회적 모순에 맞서는 사실주의자. 이거는 셜리가 특히 그룹 디에터라는 당시 미국의 어떤 실험 극단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해지고요. 1950년대 이후에 등장한 이제 리빙 디에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는 뭔가 약간 이건 사실적인 사실주의적 층위를 더 들어서서 무의식의 해방을 추구하는 그런 모더니스트가 되는 과정으로서 이제 셜리의 어떤 그 사유의 변화를 해석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물론 셜리라고 하는 인물은 이 호퍼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구체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이제 셜리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영화의 설정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호퍼의 그림을 볼 때건 또 그것을 소재로 한 이 영화 작품을 볼 때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셜리라는 인물로부터 모종의 어떤 사색적 태도를 보게 됩니다. 흔히 어,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은 그 작품 속의 인물들이 고독을 표상하는 걸로 보통 이제 설명을 하죠. 제가 이제 책에서 인용한 어떤 학자의 글 중에는 타인의 면전에서조차 고독에 침잠한 인물들의 모습을 에드워드 호퍼의 이렇게 이 그림 속의 인물들이 표상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어, 이 영화를 놓고 보자면 셜리라는 인물은 물론 고독감을 표명을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독과 내적 탐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존재로서 묘사가 됩니다. 우리가 그림만 놓고 보면 그것을 고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뭐 내적 탐색 그리고 내적 사유를 통해서 주변 세계에 대한 나름의 어떤 비판적 인식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의 추구, 뭐 이런 것들을 또,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감정이 다층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양새, 내면 탐색으로부터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또 다른 어떤 그 자아의 추구라고 하는, 그런 다층적인 모습, 그리고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작품 안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제기한 개념이죠. 감정의 구조. 각 사회는 어떤 그 지배적인 감정 구조라고 하는 걸 공유하고 있고, 그 감정 구조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인식을 완벽하게 흡수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또 다른 어떤 대안적 감정 구조와 공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대안적 감정 구조가 또 다른 형태의 또 지배적 감정 구조로 변화할 수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빅토리아니즘, 사실주의, 그리고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미국의 시대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셜리라는 인물의 내면 탐색 속에서 표상된다.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봤습니다. 어, 그러자면 3장에서는 이제 제가 다루고 싶었던 거는 잊혀진 꿈의 동굴이라는 이제 다큐멘터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영화를 통해서 자신의 의식 세계를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관객을 일단 일장에 상정을 했었고요. 두 번째, 셜리에 관한 모든 것에라는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는 그 주변 세계를 보고 그것을 그냥 이렇게 자신의 의식 세계를 무작정 확장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나름 뭐랄까 어떤 비판 의식이라든가 혹은 주변 세계로부터의 자극과는 무관한 어떤 그 굉장히 순수한 형태로서의 인간 의식이 아니고 인지과학에서 혹은 인지주의 영화학이 어, 뭐 당대의 이념의 구조, 당대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모순들, 뭐 이런 것들까지를 포괄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존재로서 관객 혹은 인간의 의식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제가 봤던 거고요. 어, 인식이 거기까지 왔을 때는 이제 잊혀진 꿈의 동굴은 그런 어떤 이성적 판단의 영역 너머에 있는 어떤 것과 관련해서 인간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인간의 의식을 성장할 수 있을까? 혹은 우리가 모르는 의식 내부의 작동 방식 속에는 이런 어떤 그 구석기 시대의 동굴벽화가 표명하는 어떤 또 다른 형태의 우리가 좀 도외시하고 있는 형태의 어떤 의식의 작동 방식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제 잊혀진 꿈의 동굴에서 소주를 삼는 쇼베 동굴의 이제 한 장면이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1902년에 만들어진 영화죠. 프랑스의 줄주 멜리에 감독이 만든 달세계 여행이라는 작품의 이제 한 장면을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달세계를 방문했을 때 달세계 여행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과학자들이 달나라 사람을 만나거든요. 달나라 사람이 사지가 있고 인간처럼 생겼고 그렇지만 그들의 움직임이나 그들이 어떤 이 지구인들을 대하는 방식은 굉장히 좀 기괴하기도 하고 뭔가 위협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지만 동시에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어떤 양가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제 이 달나라 사람들이 표명이 되는 거죠. 비슷한 관점이 우리가 동굴벽화의 제작 주체들한테도 보통 우리가 그런 걸 투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었고요. 동굴벽화의 표현 능력에 감탄하면서도 그 제작자들이 인류 진화의 여명기, 아주 초창기에 보통 초창기로 우리가 보통 귀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치
베이비들로 표현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아직 진화가 그렇게 덜 됐는데, 예술이라는 개념조차 모를 텐데, 어떻게 이렇게 뭐, 이렇게 멋진 그림, 내지는 역동적인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 라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저는 이중적 태도로 봤었고, 뭔가 제가 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태도로 봤었습니다. 동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동굴벽화가 무엇인가, 누가 만들었나, 왜 만들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좀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것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좀 더 풍부해진다면, 이러한 이중적 태도도 이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베르너 헤어조크 감독의 잊혀진 꿈의 동굴이 뭘 말하고자 하는가를 제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봤고요. 통상적인 뭐 고고학 다큐멘터리와는 다른 그런 어떤 메시지가 내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 동굴벽화 문제를 가지고 참고했던 자료들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해서 이 부분을 좀 넘어갈게요. 막스 라파엘이라는 분, 그분의 이제 저작이 있고요. 막스 라파엘은 독일의 이제 미술사학자이고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데이빗 루이스 윌리엄스라는 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동굴벽화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문의들을 굉장히 많이 남긴 전문 고고학자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아마 남아공화국 뭐 국립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제 이거였습니다. 제가 쓰고자 했던 핵심은 뭐냐면 동굴백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환각 상태를 체험하는 주체가 그 환각 속에서 본 이미지를 이제 새겨넣은 것이다. 통상적으로 동굴벽화는 이제 마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떤 그 도식이라고 하는 걸 습득을 하죠.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릴 때 집을 그려봐 그러면 뭐 이렇게 굴뚝이 있는 벽돌 지붕에 집을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고 실제 본 적도 없으면서 그거를 집이라고 그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딘가에서 그걸 습득을 한 거죠. 뭐 그림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그림을 통해서 그 집을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아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집에 관한 도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구석기 동물고파의 이미지들이 이제 어린아이들이 자기들 나름의 어떤 주변 세계다. 집, 뭐 구름, 뭐 산, 뭐 이런 것들을 그릴 때 대충 이렇게 그리는 것이 맞아. 이게 집이라고 통용이 돼라고 하는 이미지를 습득하는 것과 같이 구석기 동물고파 제작 주체들도 그들이 그려놓은 뭐 동물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그림들이 그러한 도식을 갖다가 이 벽화 이제 동굴 안에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다 정도로 이렇게 설명이 보통을 합니다. 아, 그렇지만 이제 데이비드 루이스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초보적인 그림의 형태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환각 상태에서 경험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이미지들을 이제 그려놓은 것이고 이 동굴 벽화 통상적으로 한 몇백 미터씩 되거든요. 뭐그 쇼베 동굴만 보더라도 한 500m 정도 길이의 긴 이렇게 회랑처럼 동굴 벽화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굴 자체가 이제 일종의 인간의 의식 세계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표명해 놓은 그러한 장치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환각 상태를 경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환각 상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의 논의는 이제 이 시기로부터 이제 구석기 인류들이죠. 그들이 이렇게 환각 버섯 같은 거를 이제 알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각 버섯, 그 밖에 이제, 환각 상태로 빠져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자연물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복용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나중에 이 벽화 형태를 표현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이제 흔한 말로 제사 행위 같은 것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회적 특권층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장 정도 되는 그러한 존재였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제사장, 내지는 샤먼이 본 환각 상태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는 뭐 신의 계시, 절대자의 계시, 내지는 뭔가 우월한 존재의 어떤 메시지 정도로 그거를 이제 해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실제적인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서 그걸 해석을 했겠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 동물 벽화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떤 표현에 대한 욕구를 자각한 인류가 거기에 그려놓은 어떤 그림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어떤 사회의 구조 같은 걸로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잘 짜여진 인간의 조직 구조가 이 벽화 동굴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 굉장히 정교하게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핵심은 뭐냐면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벽화동굴에서 특히 이제 메르네 헤어조크와 그의 동료들이 일주일간의 허락을 받아서 쇼베동굴을 방문하고 거기서 촬영을 하고 이미지를 남기고 또 거기서 겪었던 모종의 어떤 정서적 경험을 이제 내레이션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뭔가 옆에 누가 있는 것 같다. 뭔가 이 벽화 안에 있을 때 나와 비슷한 동류의 인간이 같이 있는 것 같다. 더불어서 이 경험을 어디선가 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이제 글에서는 그것이 결국 우리도 뭐 꿈이라든가 혹은 그 밖에 어떤 환각의 경험을 종종 할 수 있고 백일몽이라든가 그것이 영화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성 너머의 어떤 경험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뭐 기시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우리는 잘 일반인들을 모르고 또 그런 것들이 그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죠. 그렇지만 이 시기, 그러니까 쇼베 동굴을 제작했던 구석기 인류의 관점에서는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 이후 서구적인 어떤 그 모더니티의 영향을 받아서 전 세계가 이성 중심적이고 어떤 합리 중심적인 합리주의적인 그러한 태도로 세계를 설명하고 해석하고 또 우리의 대화가 구성되고 하는 그런 경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환상회라든가 창란이라든가 하는 그런 경험들,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모종의 가치 같은 거를 도외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벽화동굴의 경험 속에서 적어도 헤어조크의 매개를 통해서 이 잊혀진 꿈의 동굴이라는 작품의 매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는 인식의 상대성이라고 할까요? 그건 이성 중심적이고 합리 중심주의적인 세계관의 한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헤어조크도 그렇고 이런 식의 이제 고대의 벽화동굴, 고대의 어떤 이런 식의 구조물들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모종의 기시감 같은 거, 모종의 뭔가 누군가 옆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이 작품들이 얘기하는 것은 뭘까라고 본다면 우리는 이걸 만든 당신들은 누구야? 이걸 만든 그 사람, 당신들의 세계관은 뭐야? 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지만 정작 이 주체들은 이 그림을 통해서 혹은 이 구조물을 통해서 우리하고 얘기하는 것이 나는 바로 당신이야. 나는 너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결국 이성, 뭐, 합리, 논리 이런 영역인 인간의 뇌 작동에 사실은 굉장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고요. 칸트가 얘기한 뭐 승고미라고 하는 그 서구의 낭만주의 예술이 탐색하고자 하던 어떤 초월적 경험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긴 스펙트럼으로서 인간의 뇌 구조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뭐 이성 위주 세계관이 갖는 어떤 인식의 어떤 한계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 인식의 어떤 상대성 이런 것들을 자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어떤 그 증례로서 동굴벽화가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유메즈라는 작품 역시 이제 그림을 주로 제가 다뤘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네요. 조금만 더 하고 또 이따가 더 얘기를 나누고 하겠습니다. 유메지라는 작품을 통해서는 이제 영화의 아방가르드 스타일들을 영화 아방가르드 영화라는 그런 특정 장르를 갖다가 인지과학적으로 좀 인지주의적 영화 이론을 좀 설명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주제를 반복적으로 나열한 서사구조, 이미지의 과도한 조형성, 그리고 시간의 비선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객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내가 이전 장면과 이후 장면의 연속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하는 끊임없는 어떤 그 자기 탐색을 이렇게 촉발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방가르드 영화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유메이지라는 작품에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영화는 이제 실제로 존재했던 분이죠. 다케이사 유메지라는 이제 20세기 초반 시기를 살다 했던 굉장히 그 다재다능한 일본의 예술가였었습니다. 그분을 이제 주인공으로 내세우지만 사실 이 영화 자체는 어떤 다케이사 유메이지에 대한 사실주의적 복원이라기보다는 거의 이제 그분의 이름만 가져다 쓴 그리고 영화 속에서 완전히 이제 다른 인물로 이렇게 재창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흥미로운 부분은 역시 이 다케이사 유메지가 스즈키 세이준이라는 감독의 이제 극화된 영화 속에서는 모종의 이제 창작 불능으로 고통받는 사람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물론 창작 불능이라고 하는 고통은 많은 화가 영화들에서 이제 소재로 쓰이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극복하자고 있는 것이 그림 이제 그 영화들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모색하는 화가 그러다가 여차저차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모종의 스타일을 구축하게 되는 그런 존재로서 보통 화가의 삶이 그려집니다. 이 영화에서 다케이사 유미즈는 끝까지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지 못하죠. 그리고 극 중에 여러 이제 인물들, 뭐 상황들을 설명해 주는 바와 같이 서구적 모더니티 그리고 모더니즘을 흡수하게 된 이제 변방의 예술가가 자신의 토착 문화 그리고 이제 하나의 대세로서 군림하게 된 서구의 어떤 창작 방식, 뭐 아르누보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인상주의 화가일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화풍들의 어떤 범람 속에서 이 문화적으로 어떤 분열된 어떤 예술가의 어떤 내면 세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영화의 어, 주인공이 다케이사 이유메지가 이제 체현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었습니다.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이제 화가가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서 뭔가 자신의 심상, 자신의 어떤 계시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화풍에 담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사회적 소통을 매개하는 존재라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스즈키 세준이 묘사한 다케이사 유메지라는 분은 서구의 모더니즘 내지는 서구의 모더니티 그리고 일본 사회의 어떤 전통적인 문화, 일본 사회 고유 문화 그 양자 사이에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어떤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로서 묘사가 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케이사 유메지가 남겼던 많은 작품들이 이런 이 눈이 가려진 여성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다케이사 유메즈는 사실은 여성화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이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 하는 거는 이 인물을 파악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어떤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거나 내면 세계, 감정을 읽어내기 위해서 보통 눈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화가의 여인화가 눈을 가리고 있다면 그거는 뭔가 표명할 수 없는 현재적으로는 그것을 완전히 읽어낼 수 없는 어떤 이 인물의 내면 세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읽어낼 수 없음을 그림으로서 표명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 재현될 수 없는 주체들 그리고 억눌린 목소리들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비서구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뭐랄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재기발랄하게 눈을 가린 여인의 얼굴을 통해서 그렇게 표명을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제 책에 이제 뮤지엄 아워스라는 이제 작품, 잼 코엔 감독 작품을 다루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 6장에 가면 또 미술관과 관련한 두 편의 다큐멘터리를 더 추가적으로 다뤘습니다. 뮤지엄 아워스에 대해서도 이제 재미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제 이 잼 코엔 감독은 존 버거라는 분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하면 좀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 이 뭐랄까요? 어떤 미술사 내지는 서구의 어떤 그 시각 제한의 역사 속에서
존 버거라는 분이 쓴 Ways of Seeing이라는 저작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보기의 방식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뭐 다른 방식으로 보기 뭐 이렇게 번역도 되어 있고요. 핵심은 존 버거는 이제 서구의 유화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대한 예술가들이 유화 기법을 창안해내고 또 몇몇이 세대로 이어져 오면서 그 예술적 성취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축적시켜 온 그런 역사로서 특히 더 서양의 예술사가들이 유화사를 설명을 하지만 존 버거의 관점에서는 대부분의 유화들은 이런 그 여성의 나신상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풍경화 같은 거를 이렇게 표현을 활용하고 있고 그것은 인제 지배 계급들 뭐 귀족들로부터 해서 인제 신흥 부르주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축적해 놓은 이 부동산을 갖다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자신의 소유물을 자신의 집을 방문한 사람들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화라는 어떤 질감이 뚜렷한 기법을 통해서 그거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자신의 소유물을 과시하는 위한 기법으로서 유화가 발생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더불어서 여인의 누드화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여성을 소유하고자 하는 남성들의 욕구를 반영한 그러한 하나의 도구로서 발전해 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잼 코헨은 인제 존 버거의 주장에 "동의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요. 뭐 그것과 관련해서 인제 특징적으로 볼 만한 장면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저 마우스의 주인공 요한과 앤이 한스 메밍이라는 화가가 그린 아담과 이브의 그림을 보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재해석을 합니다. 저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순수한 것이고 나도 뭐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 뭐 이렇게 뭐 나신으로 돌아다닌다고 해도 전혀 이렇게 개의치 않았다. 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영화에 대한 독해가 어떤 전문가나 뭐 예술사가나 이런 사람의 도움 없이도 이들 개개인이 각자의 삶의 경험 속에서 그것을 투사시켜서 그 그림을 자기 나름의 어떤 이해의 영역 안으로 가져오는 것. 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를 이 장면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예. 이 정도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인제 말씀드리자면 마지막 6 장에서는 이제 알렉산더 소크로프와 프레드릭 와이즈만의 인제 두 각각의 인제 다큐멘터리를 제가 소재로 삼았습니다. 근데 프레드릭 와이즈만에 대해서 와이즈만의 이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하고 오늘 제 얘기는 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드릭 와이즈만이라는 분은 이제 사실은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미국을 대표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1960 년대부터 이게 자신만의 고유한 다큐멘터리 세계를 만들어 왔죠. 굉장히 다작을 하기도 했고 많은 작품을 만들었었고요. 그분이 인제 만든 최초의 다큐멘터리 작품이 티티컷 소국 영어 티티컷 follies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작품입니다. 티티컷 follies 티티컷 소국은 정신병원을 소재로 하고 있어요.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정신병원을 관리하는 사람들 거기 안에 갇힌 이제 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일상을 담고 있거든요. 그 뒤로 와이스만의 작품 세계를 보면 뭐 고등학교죠. 하이스쿨이라는 작품도 있었고 경찰서 그 미국 캔사스주의 경찰서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이제 경찰들의 일상 활동, 생활 뭐 이런 것들을 소재로 삼기도 하고요. 최근 작품을 보면 뭐 시청이란 시티홀이라는 작품도 있었고 뉴욕 퍼블릭 라이브러리 공공 도서관을 기록하기도 하고 패션 업계를 또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제도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일상을 인제 다큐멘터리로 담는 것을 이 와이스만은 자기 나름의 어떤 고유한 소재 영역으로 삼아 왔습니다. 와이스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면 뭐 도서관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 뭐 시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면 매일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어떤 그들한테 너무나 익숙한 업무 이런 것들을 기록해야 될 텐데 '매우 재미가 없지 않을까? 매우 지루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은 와이스만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를 들어 며칠간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들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시청이라고 한다면 시청 내부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찾아내고자 했던 거는 모종의 갈등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시청 내부에도 운영자들이 있을 거고 관리자가 있고 감독자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활용하는 일반 시민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만들어낸 모종의 갈등 상황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계속 포착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교, 하이스쿨이라는 작품을 보면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이 굉장히 흥미롭게 전개가 되기도 하죠. 그 관점, 갈등, 제도 안의 갈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 제가 이제 이 작품에서, 이 작품, 그러니까 프레드릭 와이스만의 작품이죠. 갑자기 뭐였죠? 내셔널 갤러리죠. 내셔널 갤러리에서 와이스만이 보려고 했던 갈등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핵심적인 갈등은 이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오른편에 계시는 분이 당시 이제 다큐멘터리 제작 당시에 영국 내셔널 갤러리 관장을 했던 분이거든요. 니콜라스 페니라는 분일 겁니다. 그리고 이분과 내셔널 갤러리의 운영진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뭐 회의라든가 토론 과정에서 모종의 어떤 불만, 갈등 상황을 많이 드러냅니다. 그중에 이제 그 운영진 중에 한 분이 그 홍보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이제 내셔널 갤러리 앞에서 영국 마라톤 이렇게 마라톤의 결승 지점을 내셔널 갤러리 앞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그들의 대화를 보면 과거에 뭐 해리포터 관련 행사를 내셔널 갤러리 앞에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인 미술 사학자이기도 하죠. 니콜라스 펜이라는 이 미술 그 내셔널 갤러리 관장은 굉장히 난색을 표명해요. 그리고 굉장히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그들의 제안을 듣습니다. 그것이 이제 모종의 갈등인 것 같아요. 제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니콜라스 펜이라는 분은 왜 그런 식의 행사에 그렇게 불만이 많았을까? 그게 왜 그렇게 교육이 나빴을까? 미술 관장이면 결국은 그 제도를 좀 더 대중들한테 알리고 지금 국제적인 대중들이죠. 여러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내셔널 갤러리 현재 모습을 알리는 게 중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니콜라스 펜이라는 분이 전통적인 미술 사학자라고 한다면 그분은 그분의 미술관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조용한 공간 안에서 작품이 놓여 있고 관객은 그것을 숭배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미술관의 이미지를 내면화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홍보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미술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대적 행사들이 있죠. 많은 군중이 모이고 TV 화면이 돌아가고 이동하는 카메라가 내셔널 갤러리와 그 밖의 행사를 동시적으로 중계하고 보여주는 그런 식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 지금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왼편의 그림들 있죠. 이 왼편의 그림 자체는 어떤 그 해리포터 행사장인데요. 그 뒤편에 있는 그 그림이 사진의 건물이 내셔널 갤러리입니다. 그러니까 내셔널 갤러리를 뒤에 놓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해리포터 영화에 대한 홍보 행사 같은 것이 벌어졌겠죠. 이 그림에서 보이는 많은 시선들 중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많은 카메라들입니다. 카메라는 순간적이고 이동하고 또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 화면을 볼 수 있는 뭐랄까 굉장히 육체화된 시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뒤편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명작을 눈앞에 두고 마치 예배에 참석하듯이 또 숭배하는 눈으로 그것을 고요하게 바라보는 단독자로서의 어떤 개인, 관객을 상정합니다.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미술사학자인 관장님 니콜라스 펜을 불편하게 했던 것이 아닐까. 현대의 눈은 너무 경박해. 미술은 그런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작동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프레드릭 와이즈만이 내셔널 갤러리 안에서 포착한 본질적인 갈등의 양상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동하는 카메라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을 제 책의 3장에서 얘기했던 잊혀진 꿈의 동굴과 다시 접목을 시켜본다면 현재까지 인간이 발견한 가장 오래된 그림들은 그러니까 벽화 동굴이죠. 동굴 벽화 속의 이 구석기인들의 그림들은 사실은 내셔널 갤러리의 이미지보다는 카메라의 이미지에 상응하는 듯한 굉장히 이동하고 있고 겹쳐져 있고 똑같은 그림 반복적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뭔가 모종의 움직임, 어떤 역동성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그림이 그려졌다는 사실을 좀 의미심장하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책의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제가 썼던 말이 있죠. 이제서야 우리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등장과 더불어서 이제서야 우리는 구석기 인류와 소통을 시작했는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것은 결국 인지주의 영화학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의식, 그리고 인지, 감각, 정서, 그리고 감정 이런 모든 다양한 형태의 주변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주변 세계와의 접목 파악의 메커니즘들이 상당 부분 뭐랄까 좀 협소해지고 고정되었던 것은 아닐까.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 우리가 수용할 뿐만 아니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재조작할 수도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가 주변 세계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훨씬 더 역동적이고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뭐 최근에 AI 등장하고 뭐 챗GPT 나오고 합니다만은 AI가 우리가 계몽주의적 시스템 안에서 인간이 담당해야 됐던 어떤 이성 위주의 작업들, 합리 위주의 노동들 이런 것들을 대신할 수 있다면 인간은 어떻게 보면 그런 작업들로부터 해방이 돼서 좀 더 초월적이고 영적이고 그리고 구석기 인류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소비했을 이 이미지들 세계로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예, 제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 오늘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3시가 다 됐습니다만은, 어떻게 할까요? 한 3시 5분까지 잠깐 쉴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3시 시작해야 됩니다만, 좀 제가 좀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7분 정도 쉬시고, 3시 5분에 다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예, 공유 중지 내리고, 예, 이따가 뵙겠습니다.